신은 죽었다. 19세기 유럽,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시대에 이 한마디는 지성계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감히 신의 부재를 선언한 이 도발적인 철학자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오늘날까지도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위험하며 또 가장 매혹적인 사상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극단적인 찬사와 동시에 치명적인 오해를 낳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인간 정신의 해방을 외친 위대한 선구자로,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모든 도덕을 파괴한 위험한 허무주의자로 불렸죠. 심지어 그의 철학은 훗날 인류 최악의 비극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위험한 사상가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신의 죽음을 선포했던 그가 사실은 누구보다 경건한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서부터 고독과 질병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고뇌했던 그의 치열했던 지적 여정, 그리고 비극적인 말년과 왜곡된 유산에 이르기까지 프리드리히 니체의 삶과 철학, 그 장대한 서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주시면 더 없는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새로운 사유의 기회를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부 경건했던 소년 프리드리히 이야기는 1844년 10월 15일 당시 프로이센 왕국의 작은 마을 르켄에서 시작됩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난 날이 생일이었던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카를 루트비히 니체는 지역교회의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이는 훗날 니체의 사상적 행보를 생각하면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할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던 작센알텐부르크 공작가의 세 딸의 가정교사로 7년간 일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르켄에 부임한 직후 인근 교구 목사의 딸이었던 17세의 프란치스카 웰러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니체는 이 부부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후 1846년에는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2년 뒤에는 남동생 루트비히 요제프가 태어났습니다. 니체의 유년 시절 기억은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분위기의 집에서 어린 니체는 아버지 서재에 가득한 책들을 장난감 삼아 놀기를 즐겼습니다. 이 목가적인 평화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48년 유럽 대륙을 휩쓴 혁명의 물결은 보수적이었던 니체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닥친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혁명의 소용돌이가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 루트비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발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1849년 7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린 니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슬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인 1850년 1월 2살이 채 되지 않았던 남동생 루트비히 요제프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비극 속에서 5살의 어린 니체는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와 두 고모가 사는 나움부르크라는 도시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프리츠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소녀는 시골 마을과는 다른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학업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새로 이사한 집에 놓인 피아노로 지역 합창 지휘자에게 교습을 받으며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13살이 되던 해 니체는 평생 그를 괴롭힐 지병인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학업을 잠시 중단해야 할 정도였죠.
요양기간 동안 그는 짧은 희곡 2편을 쓸 정도로 문학적 재능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쓴 자서전적글에서 그는 아버지 교회의 음악에 대해 논하며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과 같은 고전주의 음악이 우리의 생각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고 옹호했습니다. 반면 리스트나 베를리오즈 같은 동시대 낭만주의 음악에 대해서는 퇴폐적이며 단지 향락이나 과시를 위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훗날 스스로가 모든 도덕적 편견에 맞서 싸우게 될 운명이었지만 10대 시절의 니체는 이미 비범한 작가이자 비평가, 사상가로서의 싹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부 젊은 천재와 그의 우상들 1858년 니체는 장학금을 받고 당대 독일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였던 포르타에 입학합니다. 이곳의 교육과정은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 고전어 연구에 중점을 둔 19세기 엘리트 교육의 전형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의 빽빽한 학습 일정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빠르게 적응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기 니체는 두 친구 비렐름 핀더, 구스타프 크루크와 함께 게르마니아라는 이름의 문학 동호회를 결성하여 각자의 문학 및 음악 창작물에 대해 토론하곤 했습니다. 1860년 친구 크루크는 니체에게 편지를 보내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극찬했습니다. 당시 니체는 아직 바그너의 음악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 이름은 그의 삶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포르타 시절은 니체의 사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운명과 역사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유로운 개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된 수많은 관습과 전통, 즉 운명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니체에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란 운명의 제약에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존재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기독교적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도덕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니체의 평생에 걸친 투쟁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학업에서는 여전히 뛰어났지만 내면의 사상적 방황은 그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를 배우는 등 일탈을 경험했고 성적이 떨어져 간신히 졸업시험에 통과했습니다. 1864년 니체는 커져가는 종교적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기대를 따라 본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는 그의 회의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 고전 문헌학 강의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문헌학은 단순히 오래된 텍스트를 해독하는 학문을 넘어 문학 비평, 언어 분석, 역사학을 아우르는 최첨단 학문이었습니다. 문헌학을 통해 신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운 니체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역사적 인물인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바꾸어 놓은 과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865년 부활절 휴가, 니체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신학을 포기하고 문헌학으로 전과하겠다는 아들의 결정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후 니체는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겨 문헌학 연구에 더욱 몰두합니다. 그리고 1865년 10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만나게 됩니다.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쇼펜하우어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니체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감각적 지각으로 구성된 표상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모든 생명체에 내재된 알 수 없는 의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맹목적인 의지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충족되면 곧바로 권태에 빠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이었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예술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상하는 것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젊은 니체의 지성에 깊은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학문적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그의 논문은 저명한 학술지에 연이어 실렸고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868년 11월, 니체는 마침내 자신의 우상이었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바그너 역시 쇼펜하우어의 열렬한 숭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니체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철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바그너는 니체를 스위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위스 바젤 대학교로부터 고전 문헌학 교수직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나이는 불과 24, 박사 학위조차 마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이는 그의 초기 논문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869년 니체는 정식 학위도 없이 대학 교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스위스로 떠납니다. 바젤에서 그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바그너와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그너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그의 창작 과정을 지켜보았고 바그너의 연인이자 훗날 아내가 된 코지마 폰 빌로와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이 독일 문화의 부흥을 이끌 위대한 예술가의 내밀한 집단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3부 철학의 망치를 든 자 교수로서의 삶은 니체에게 안정보다는 새로운 지적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1870년 그는 서양 철학의 성인으로 추앙받던 소크라테스가 오히려 그리스 문화를 퇴보시킨 장본인 중 한 명이라는 도발적인 내용의 강연을 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이성만을 강조함으로써 비극과 서사시가 담고 있던 삶의 역동적인 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곧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1871년 말 마침내 비극의 탄생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그리스 비극의 본질을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사이의 투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폴론적인 것은 이성, 질서, 꿈, 형태를 상징하는 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혼돈, 감정, 도치, 파괴를 상징합니다. 니체는 위대한 그리스 비극이 이 두 상반된 힘의 완벽한 균형 속에서 탄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 문화 깊은 곳에 흐르는 슬픔과 한탄을 의미하는 한과 폭발적인 기쁨과 신명을 의미하는 흥의 이중성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일지 모릅니다. 니체는 이 책을 바그너에게 헌정하며 그의 음악극이야말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정신을 현대에 부활시킨 위대한 예술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의 멘토였던 리츠 교수마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죠. 문헌학적 엄밀함보다는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직관에 의존한 그의 접근 방식은 기존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이 책의 실패로 인해 그의 강의를 듣는 학생 수는 급감했고 그는 학계에서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그너와 함께 독일 문화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고 있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 개인을 국가의 부속품으로 만드는 기능적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숭배했던 바그너와의 관계에도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너의 극단적인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적 성향은 점차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하던 니체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876년 바그너의 오페라 극장이 있는 바이로이트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한 니체는
예술적 순수함보다는 사교와 과시에만 열중하는 귀족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이는 두 거인의 결별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상과의 결별 이후 니체는 더욱 독자적인 사상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지독한 건강 악화 속에서 그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수백 개의 짧은 경구들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 그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영원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선과 악이라는 개념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전과 달리 예술보다 과학을 더 높은 위치에 두며 종교와 미신에서 벗어난 자유정신을 위한 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의 겸손과 자기부정은 사실상 영원한 벌을 피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의 발현일 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의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그의 급진적인 사상은 많은 친구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그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1879년 악화되는 건강을 이기지 못한 니체는 10년간 몸담았던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이제 그는 연금과 친구들의 도움에 의지해 살아가는 무명의 독립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학문적 의무로부터의 해방은 그의 창조력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랑하는 철학자로서 그는 유럽 각지를 떠돌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1883년 그의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저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집필을 시작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의 가장 유명한 선언, 신은 죽었다를 외칩니다. 이는 단순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적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난 수천 년간 서구 문명의 도덕적, 가치적 기반이었던 신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시대적 진단이었습니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거대한 공허함, 즉 허무주의를 인류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니체가 던진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니체의 대답은 바로 위버맨시, 힘의 의지, 그리고 영원회귀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제시됩니다. 위버맨시는 기존의 모든 가치를 재평가하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류의 다음 단계를 의미합니다. 힘의 의지는 모든 생명체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근원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회귀는 만약 당신의 삶 전체가 가장 작은 일까지 포함하여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긍정하고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위버맨시는 이 영원한 반복을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차라투스트라 이후 니체는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등의 저서를 통해 기존 도덕 체계에 대한 파괴적인 분석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는 도덕이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으로 나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인 도덕은 고귀하고 강한 자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하는 데서 나오는 반면 노예 도덕은 약하고 천한 자들이 강자에 대한 원한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겸손, 동정, 순종 등을 미덕으로 삼는 도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기독교 도덕은 바로 이 노예 도덕의 가장 성공적인 형태였습니다. 사부, 황혼 그리고 예곡된 유산 1888년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놀라울 정도의 창작열을 불태웁니다.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그리고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 등 그의 후기 주요 저작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 사람을 보라에서 그는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가,
나는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와 같은 도발적인 제목의 장들을 통해 자신의 삶과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창조의 시간은 그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타오른 불꽃이었습니다. 1889년 1월 3일 토리노의 한 광장에서 니체는 마부에게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고는 달려가 그 목을 끌어안고 울부짖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그의 정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10여 년의 세월 동안 니체는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로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0년 8월 25일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에 걸쳐 기독교를 비판했던 이 반기독교 철학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아버지가 묻힌 뇌켄의 교회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니체의 비극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후에 더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페르스터 니체는 오빠의 출판되지 않은 유고들을 자신의 편협한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사상에 맞춰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위버맨시나 힘의 의지와 같은 개념들을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인종주의적 사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훗날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이렇게 왜곡된 니체의 철학을 자신들의 침략 전쟁과 인종학살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적극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인류 정신의 위대함을 역설했던 철학자의 사상이 인류 최악의 야만성을 옹호하는 데 쓰인 셈입니다. 이는 니체의 유산에 드리워진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니체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기존의 모든 가치를 파괴하려 한 위험한 사상가였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도록 촉구한 용감한 선구자였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던진 질문들이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신과 절대적 진리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니체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따르며 어떻게 당신의 삶을 창조해 나갈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